한 번째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이 뭐냐면은 자 무려 제 17대 국회의원. 난 다른 거 없어요. 이 17대 국회의원 배지를 좀 떼주고 싶었던 것이 지난 총선이었고, 근데 이제 불의의 낙마 사태가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최고위원 경선 본선 진출하셨다는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지금 저기 옆자보에 보니까 고맙습니다. 당원 여러분 정봉주를 살려주셨습니다. 사실 조마조마했거든요. 저도 많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왜 이제 그 출마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조마조마하고, 예, 근데 제가 알고 있기에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통과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들었어요. 저는. 아, 그러셨구나. 의원님한테 들은 게 아니고 예. 모처에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나한테 전화하는 분들마다 똑같이 얘기했던데. 정봉주 의원 저 고순이었다고 들었다. 아유, 그 당원들한테 다 감사할 일입니다. 당원분들. 근데 지금 뭐 그때 이제 그런 거죠. 연설이 본인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연설이 좀 강하지 않았냐, 오버하지 않았냐. 너무 오버했어요. 너무 오버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은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 정봉주가 인기가 있냐는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하나는 잘 싸울 것 같으니까. 예. 또 두 번째는 짠해서 솔직히. 그래서 지금 정봉주 의원이 그 경선할 때 모습 보면서 본인이 조마조마했던 건 이유가 뭐예요? 제가 2010년에 그 또 최고위원 한번 출마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때 대의원들이 중앙위원들이 뽑는 거거든요. 중앙위원들이 한 5, 600명인데 중앙위원들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계보별로 이렇게 다 짬짬이가 돼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도 8명인가 9명 뽑는데 3표 차이로 탈락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그게 이번에 중앙위원들 50% 당원 50%가 들어가긴 하지만 여전히 중앙위원 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불안했죠. 그래서 저는 저가 이번에 이제 컷오프 통과한 건 당원들의 혁명이다. 그리고 그냥 컷오프처럼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저 이재명 대표가 없었으면 당원 50% 반영 이 룰을 못 만들어요. 지금 전당대회 가면 더 높아져요. 당원 비중이. 그렇죠. 그 이재명 대표의 당원 중심주의를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한 박찬대 최고위원 등등의 이 지도부가 그 결단을 했기 때문에 당원 중심주의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게 제가 제일 큰 수혜자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당원 한 분 한 분들에게 그 감사 인사의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눈물을 날 정도로 고맙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도 탈락시키는. 네. 그 원외가 저 본선 올라간 건 굉장히 오랜만이라면서요. 굉장히 오랜만이죠. 야, 그냥 저도 뭉클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 이제 최종 진출자 이렇게 발표하는데 나중에 또 이상하게 악의적으로 또 뉴스 돌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요즘 들어갖고 이제 저 안티로 이 SNS에 가짜 뉴스 막 돌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뭐, 국힘 쪽에서 들어온 분들 아니면 다 우리 동지들이니까 다 너그럽게 이해해야죠. 예. 출마하신 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 실질적으로 저는 누가 저 욕하는 거 돌았으면 잊어먹어요. 아니 그런 것보다 원래 그런 성격이야. 예, 원래 그런 성격이에요, 그냥. 근데 무려 30만 명이 투표했습니다. 30만 명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투표율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민주당 투표율 역대로 전체 당원들이 자기가 당원인지도 모르신 분들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30만 명은 지금 대한민국을 끌어가는 민주시민들이세요.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고성적을 내줬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집단지성이 무서운 게 이 사람은 이래서 필요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필요하고 그런데 정봉주 의원을 찍는 의미도 제가 이걸 이제 분석할 때 성공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13명이 출마를 했을 때는 요거 골라내는 건 그 사람을 찍어야 될 의미가 두 가지 이상 있어야 된다. 한 가지로는 절대 못 올라간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이유 같아요.
첫 번째는 사람이 감성 움직이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마음이 짠해 그냥. 근데 정말 잘 싸울 것 같아. 두 가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본선 올라간 거다. 그렇지 못한 분들은 떨어진 거다. 하나의 이미지밖에 없거나 아예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감성이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커요. 이성적으로 투표 잘 안 하거든요. 현장에서 뭐 박수 제일 많이 받으시던데. 그렇죠. 조금 이제 뭐 공감되는 발언을 제가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지금 윤석열 정권 보면 스태프들 뭐 장차관 뭐 청와대 인사 이런 분들 다 이명박 때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명박하고 싸워서 제가 먼저 감옥 가긴 했지만 결국 이명박도 감옥에 갔잖아요. 그래 이명박하고 싸워서 이명박을 보냈습니다라고 하는 대목에서 박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권은 이명박 시즌 2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지. 지금 최고위원 되시려고 했던 이유도 있겠지만 뭐냐면 일단 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원외 최고위원이나 지명직 최고위원들은 정치적 파괴력이 좀 약해요. 스피커의 역할도 좀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원외 최고위원이 또 원외의 한계도 있지만 원외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지. 자유롭잖아요. 예. 발언이 자유롭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제가 혹시 마지막 그 티켓이라도 받아갖고 원내 들어간다면 그 최고위원 들어간다면 원내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많이 편할 거예요. 본인들이 발언 못하는 거를 굳은 일. 예, 굳은 일을 저한테 맡기면 되고 또 제가 집에서 제 별명은 로봇 청소기예요. 다 빨아들인다고? 아니 청소를 잘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몸이 부지런하니까. 그래서 원내에 계신 분들이 정치적으로 좀 불편하거나 좀 곤란할 때 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약간 뭉클했던 게 제가 모 최고위원 후보께서 뭐 다른 일로 통화를 하시다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봉주 최고위원을 하는 이유를 내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뭐가 막 정치적인 권력이 급하거나 그걸 갖고 싶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봉주 의원은 명예회복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된다 그래서 정봉주 의원이 하고 싶어 하는 일, 뭐 지나간 얘기니까 하는 얘기지만 그런 목적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정봉주는 명예회복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감옥 가고 컷오프 되고 했던 그 모든 과정 중에 최고위원 경선을 통해서 본인이 명예회복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 푸나님께서 어찌 보면 제 깊은 속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신 것 같아 감사하고 고맙고요.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믿고 우리 당원들과 소통할 때 가장 먼저 이제 전화해갖고 찾는 방송이 새날 아니에요. 뉴공 보는 분들도 많지만 이제 그거는 또 우리 여기 듣는 분들과 같은 시청자면서 여기 민주당 당원들이 많고 교감하는 감이 좀 달라요. 훨씬 여기가 좀 진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누가 그런 얘기를 묻길래 2026년에 이걸 발판으로 해서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방선거에서.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도 얘기했고 그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서울시장 나가겠다는 생각이 이걸 교두보로 삼아서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내일 일도 모르는데 지금 비 많이 오거든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워놔서 되지 않더라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럼 최고위원 들어가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있을 재보궐선거에 국회 또 들어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 자리 빌어서 또 말씀드리는데 저 누군가가 그 재보궐선거에 제 이름이 물론 나오겠지만 거기서 잘 준비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저는 경쟁해갖고 그분하고 싸울 생각 전혀 없습니다. 남의 밥그릇에 숟가락 얹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렇게 무리하면서 국회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다만 지금은 싸워야 될 때 지금 1, 2년 동안 무척 위급한 시기에 제가 우리 당과 이 사회를 위해서 할 역할 때문에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자리에 가고 싶은 거지. 제가 다시 그 제도권으로 복귀하기 위한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서울시장에 출마하기 위한 이 교두보로 삼는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 자꾸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극과 극의 느낌이 너무 냄새가 나서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재밌고 유쾌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진지해. 예. 중간이 없어. 근데 저는 유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건 거의 정확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 전 장점만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 정치인들이 나랑 연이 있는 한 잘 됐으면 좋겠다고 비는 게 맞고 그 매일경제 뭐 어제 나온 기사 보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 새날을 패밀리라 그랬다고 뭐 그런 기사까지 내줬대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는 예. 대한민국 정치가 좀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전에는 군사독재랑 싸웠던 거고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이런 세력들과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역사에 이제 낙곰수가 갖는 그 파괴력은요. 여러분들 아마 이해를 못 하실 텐데 그 당시 회당 다운로드 수가 1,200만이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에. 맞습니다. 1,200만 다운로드 수가 회당.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시절 버티던 거거든요. 결국 결말은 이명박이 감옥을 갔는데 그 후에 잘 되지 않는 정봉주에 대한 건 항상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준 당원들은 다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잘 되는 꼴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판에 총선 때 이 공천장이 취소되는 상황에 그 사람들이 절망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알고 있기에 추미애 국회의장 못된 것만큼은 아니지만 정봉주 공천 탈락되고 엄청 여론조사가 출렁거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 지도부도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했던 거고. 그렇죠.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번에 저 연설할 때 앞에 바로 이재명 대표 있었잖아요. 예. 되게 미안한 표정으로 쳐다보던데 내가 그렇게 봤나? 그랬겠죠. 물론 근데 그 원인 제공자가 제 자신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당대표나 지도부가 미안해할 거 없고요. 다 제가 과거에 부족한 소양과 그 성찰이 부족했고 그런 걸 조금 더 신중하지 못한 저를 자책해야지 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당대표는 당대표 일을 했고 예, 그럼요. 인간적으로 미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야 있겠지만 뭐 이제 그런 건 교감하지 않았지만 또 이제 살면서 그런 마음에 묻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전 아까 프라님이 이제 패밀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패밀리 같은 정당을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말씀 중에 제가 가장 가슴에 울림이 있었던 게 뭐냐면 죄를 짓고 감옥을 가는 우리 동료 국회의원들이 검찰 조사받으러 갈 때 뇌물을 먹었던 죄를 졌던 동료 국회의원들 한 20-30명 정도 좀 같이 가져라. 그래야지 외롭지 않고 검찰이 함부로 못한다. 이게 당의 동지애거든요. 의리고. 근데 이제 그게 어느 때부터 조금 이게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최고위원 마지막 말석이라도 좀 들어갈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좀 화합과 통합의 그 능력도 보이고 제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묶는 거 잘하거든요. 또 이제 아주 그 불같은 또 이 친화력도 보이고 그래갖고 당이 많은 당원들이 그런 비판들 많이 하잖아. 당이 의리가 없다. 그런 당 안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요 8명 중에 네. 이따 5명이 들어가잖아요. 지명직도 네. 3명 다. 저는 3명까지 지명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떨어질 사람들이 하나도 한 분도 안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나머지 6, 7, 8등을 지명직으로 해서 다 넣었으면 좋겠어. 진짜 떨어질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이번에.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해. 아니 아무리 행복한 고민이라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표가 두 표인데 내가 친한 사람이 8명이야. 그럼 뭐 누구를 고르냐고요. 현장은 분위기 뭐 나쁘지 않았고요. 지금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 비교해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경선이죠 지금 현재. 네거티브 없이. 아니 내가 국민의힘에 비교하면 예. 민주당은 지금 당대표 선거가 별로 관심 없는데 최고위원 경선은 정말 아름다운 경선이에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하고 국힘의 전당대회를 보면요.
이게 누구의 수준을 보냐면 당 문화의 수준과 우리 당원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 당원들이 저한테 네거티브 하는 분들 좀 계시거든요. 또 그 다른 후보들 있지만 그냥 SNS에다가 글 쓰는 정도예요. 이거 표현의 자유입니다.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아닌 거 올리는 게 저도 속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의자 집어 던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자로 야유는 내리찍진 할 수 있어. 않잖아요. 아니 현장에서도 야유 안 합니다. 그냥 수줍게 뒤에서 그냥 인터넷에서 좀 댓글 다는 정도예요. 이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뭐 댓글이 공작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국힘과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보면서 우리 당원이 고품격, 수준 높음, 정치적 문화가 무척 세련되어 있음. 맞죠. 이런 걸 보면서 뿌듯한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저 장면을 우리 의원님은 지금 뭐랄까 즐기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게 윤석열 탄핵의 기폭제가 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어찌 돼도 저건 지금 그냥 분열이거든요. 저 얘기도 이제 제가 제일 먼저 했어요. 좀 과하게 표현했어요. 사람들 머리 딱 꽂히게 좀 과하게 얘기했거든요. 한동훈 당대표 되면 한동훈 우리 편이다. 탄핵 동지다.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저 당 내부에서 나오대 제가 한 얘기가. 고품격 갈라치기야 이거. 왜냐하면 이게 이런 게 있거든요. 내부 배신자는 외부의 적보다 더 미운 법이에요. 적보다 더 미운 동지란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총선 전에 날렸던 사람들 이재명 당대표를 검찰이 아가리 속에 집어넣으려다가 다 공천장 날라갔잖아요. 예. 지금은 우리 저 진영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총구를 국민의힘이나 윤석열한테 돌려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쟤네들은 지금 저 상황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빠지면 한동훈이가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일단 없어요. 불가능해. 프레임은 먼저 건너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람이 몇 명이든 간에 한동훈은 이제 배신자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동훈이 윤석열하고 화해를 하더라도 지지층들은 이미 입안에 있는 상태에서 심지어 지금 뭐 의자 집어 던지며 지지자 간에 충돌하고 다음에 나경원이 뭐라 그랬냐면 한동훈이가 탄핵 미끼를 던지면서 대통령이 협박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밑에서 의자 집어 던지고 패싸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후보자들 후보들끼리. 간에도 개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은 저쪽 토론이나 연설회를 보면 탄핵이 기정사실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옛날에 이제 이런 걸 깔때기라고 표현하는데 김원준 총수 이걸 이제 first mover 그러니까 처음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주더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7월 2일 날 제가 출마 기자회견하면서 탄핵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기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탄핵 얘기를 하지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그러고 나고 지금 최고위원 후보분들이 자연스럽게 탄핵 얘기를 이제 조금씩 합니다. 그런데 저 국힘이 여기 말려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힘이 자당의 백드롭에 탄핵 얘기를 썼어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다가 나경원이 저 얘기를 했는데 나경원이 총선 때 이 양반이 항상 이런 얘기를 우리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미리 하더라고. 저 양반 조금 이상해요. 탄핵 미끼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탄핵 미끼 던지며 대통령 협박하는 듯. 그럼 한동훈은 탄핵에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국힘 당원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동훈 입장에서 날 자꾸만 탄핵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그럼 한동훈도 정봉주는 그 탄핵에 동지라 그러면서 한동지 이러면서 자기한테 따뜻하게 얘기해 주는데 나경원은 자기를 자꾸만 막 씹어. 그리고 한동훈은 과거에 낙검수도 들었던 사람이야. 정봉주를 한번 만나볼까? 민주당과 진짜 확 탄핵해버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나경원이가 길을 열어준 거예요. 한동훈은 배신자라고 찍히잖아요, 계속.
그리고 윤석열은 계속 자기를 쳐낼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윤석열을 쳐내는 길이 자기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무척 위험한 일을 막 국힘이 해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얘네들 탄핵을 이런 거예요. 기정사실화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런 거예요. 탄핵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근데 그 탄핵을 막느냐 마느냐에 대한 발의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쪽도 탄핵 열차가 출발한 거예요. 출발한 거죠. 한동훈이가 되면 탄핵됩니다라고 프레임을 딱 걸어서 예. 한동훈이를 지금 월급에 해놨어요. 그럼 한동훈 탄핵을 안 할 수가 없어. 참. 야, 나 진짜 난 뭐 이런 정당 전 처음 봐서 야 그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한동훈 김옥균 만들기 프로젝트 썰. 난 저거는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요? 저 같은 당 맞나요 저게? 그러니까 그럼 저 의미는 한동훈은 결국은 윤석열을 쳐낸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한동훈이 본인이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 당을 다 깨버리겠다는 그런 얘기를 이철규 의원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철규도 자기가 그 이야기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것 때문에 이제 고소고발하고 난리 난 거죠. 근데 이제 저렇게 되면 한동훈 그 후보는 루비콘강을 건넌 거예요. 어떻게 이제 국힘 그 친윤 쪽으로 돌아갑니까? 저는 못 돌아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재밌는 게 예. 어느 정도 봉합을 하겠죠. 이게 한동훈이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처음엔 이런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되면은 처음에는 봉합하는 척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 한동훈이 뭐 윤석열 탄핵하겠다. 그다음에 그 최상병 특검 민주당 안을 받겠다 이런 얘기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받자. 김건희 국민 앞에 사과하라. 뭐 이런 얘기 못 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봉합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윤석열과도 화합하는 이런 제스처를 취할 텐데 그게 오래 못 갈 거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한번 근간 인간관계는 결국은 깨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요. 용산 측 관계자들이 한동훈을 욕하는 게 도를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배신자라고 하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런 등등의 지금 배신자라고 당원들이 왜 얘기했을까요? 어딘가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럼 제일 먼저 추정하고 우리가 판단해 볼 만한 게 용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용산은 한동훈을 인식하기에 배신자로 인식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미 이 과정에서 과거에 작년에 김기현 대표 만들려고 했을 때 다 쳐냈잖아요. 안철수 쳐내, 나경원 쳐내 다 쳐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쳐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한동훈은 세게 못 쳐내요. 기껏 쳐낸 게 김건희가 5번 문자 보냈는데 씹었다. 그러니까 그때 배신자라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이번엔 세게 못 쳐. 둘이 뭔가 같은 나쁜 일을 했던 게 너무 많지 않은가? 라고 하는 얘기도 평론가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예요. 사자 새끼를 키웠네. 요 느낌이 있는 거고. 못 믿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용산에서 드라이브를 걸면 예. 날아갈 줄 알았죠. 지지층 사이에서. 한동훈이를 배신자로 쳐낼 줄 알았는데 그렇죠. 예. 이 여론조사가 오히려 더 올라요. 그 순간은 윤석열은 그냥 식물 대통령 돌입한 거고. 도리한 거죠. 근데 재밌는 게 그 당무 개입해가지고 당대표 출마 좌절됐던 나경원하고 한동훈이 그 주제로 토론하는 걸 봤거든요. 의원님도 지금 그때 하셨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금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넘지 말아야 될 선과 그 선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지금 다 넘어버렸어요. 다 넘었죠. 다 넘은 건 그냥 콩가루 집안 깨진 겁니다. 그럼 콩가루 집안이 깨지고 되거나 이 판이 깨질 때 가장 위험해지는 사람은 윤석열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의 자 보세요. 레임덕이라고 하는 것은 레임덕의 그 가장 큰 바로미터가 어디냐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들이 안 움직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반해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무원들이 이반하거나 공무원들이 영이 안 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당은 똘똘 뭉쳐 있어요. 근데 지금은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당이 깨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레임덕이 온 거예요. 근데 3년 남았어요. 레임덕. 앞으로 임기가 3년 남았어요. 이 레임덕이 계속 가? 지지율 빠져? 그럼 저 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용산과 거리를 둬야 된다. 아주 온건하게 얘기하면 용산과 거리를 두거나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대통령 위법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겠어요? 전 그게 충분히 예측이 돼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책임을 묻는다가 탄핵이에요. 댓글팀을 요구 없이 문자로 공개한 김건희. 예. 당연히 이 부분은 그걸로 부족하니까 장해찬까지 뛰어들어서 증언을 하고 그래서 댓글팀을 운영하거나 뭐 또는 뭐 여러 가지 최근에 나온 말 중에 제일 시원했단 말이 있어요. 한동훈 사법 리스크란 말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사법 리스크.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던 우리가 지금 한동훈 특검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대표가 돼도 어차피 날아간다. 그 전술을 쟤들이 지금 한동훈한테 쓰고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당했던 입장에서는 너무 시원한 거 일단. 아니 그럼 한동훈 사법 리스크를 한동훈을 보내려고 하면 한동훈 지가 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칼을 누가 먼저 목을 치냐예요. 야 진짜 야 이런 날이 오네요. 러시안 룰렛 게임 하는 거예요 이게. 예? 누가 먼저 그 총만 죽냐. 근데 저 싸움이 안 멈춰지는 이유는 멈추면 죽거든. 멈추면 죽죠. 일단 잡고 봐야 되거든. 이 싸움의 주도권은요. 윤석열이 절대 쥐고 있지 못합니다. 당은 한동훈 당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국힘에 경향성이 있잖아요. 108명 의원 아니에요? 이 108명 의원이 되는데 한동훈이 공천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했잖아요. 108명 국힘은요. 민주당은 대통령 말 들어야지 당신 당대표 뭐하고 있습니까? 그러고 막 들이받는데 국힘의 성향은 108명이 이제는 쫙 한동훈에게 줄을 씁니다. 친윤이 비주류가 돼요. 근데 정말 이렇게 재밌어도 돼요? 민주당 나쁘다니까. 왜요? 사람을 고를 때 곤란하게 만들고는 저쪽은 보면 저쪽이 하는 말이 다 하나같이 왜냐하면 이게 왜 국민의 전당대회가 재밌냐면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 별로 없어요.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도 별로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받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라든지 무슨 재판 문제라든지 이거 싹 들어왔잖아요. 그냥 못하지. 못하죠. 시간이 할당돼 있기 때문에 원희룡이는 기조 발언부터 한동훈 까고 들어가고 예. 이제 멈출 수가 없는 상태에 들어갔죠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이제 다음 주인가 그러니까. 아니 저는 짤 중에 이 짤을 봤어요. 한동훈으로 좌파로 몰두만. 김어준이 지지한다고. 김어준이 한동훈으로 지지한대. 나도 한동훈 지지한다 그랬어요 일찍이. 한동훈 당대표 돼야 제일 좋다 우리가. 아니 저는 한동훈은 탄핵 동치다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제 얘기 나왔으면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 제 얘기는. 우리 방송은 안 봤나 봐요. 자, 아무튼 예. 여러분들 지금 국민의힘을 보고 있으니까 그게 딱 그런 거죠. 반대로요. 예. 윤석열 정권이 막 뭘 정치를 되게 잘해가지고 막 경제도 좋아가지고 지지율이 한 60% 이상 나와.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총선 때 과반을 얻었어. 예. 그러면 볼 수 없는 모습이죠, 저게. 볼 수 없는 모습이죠. 저게 이미 네. 레임덕이 왔으니까. 망해가고 있다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저 속에는 윤석열 8일을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겠다는 놈 하나. 예. 그리고 내가 배신자가 절제돼버린 윤석열 따까리 하나. 둘이 같은 아젠다를 갖고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한동훈은 지금 이제 지지율 때문에 자기 방어적으로 수세적으로 방어만 하고 있긴 한데요. 이게 이 상태로 가면서 만약에 당대표가 됐을 때 친윤은 대부분 상당수 학살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가 저런 상황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권력 투쟁이 벌어졌는데 저렇게 세게 벌어진 걸 저렇게 난장판으로 벌어진 걸 본 적이 없어요. 잘 집권 여당에서. 그리고 대통령의 영이 씁니다. 대체로. 아무리 이게 레임덕이어도. 근데 대통령의 영은커녕 7월 23일까지 한동훈이 싸움에서 계속 두들겨 맞는 양상으로 되면서 조금 수세적으로 갈 것 같아요. 그 7월 23일 딱 되면 당을 이제 재정비하고 들어갑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전대 끝나고 나면 예. 그런 앙금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앙금은. 없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이제 경쟁하는 거는 모순 관계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나머지 7명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나머지 2명 당대표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경쟁 관계를 모순 관계라 그래요. 우당탕탕 치고받고 하는 거니까. 근데 당내 경선은 비적대적 모순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저쪽을 지금 보면요. 적과의 싸우는 적대적 모순 관계야. 적과 싸우는 적성국가 싸우는 것은 적대적 모순 관계. 역시 지식인. 우리 내부에서 우리끼리 경쟁하는 것은 비적대적 모순 관계. 비적대적 모순 관계는 비적대적이기 때문에 모순 관계의 시효가 끝나면 다 그냥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굴 붉히는 싸움을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얼굴 붉히는 공격을 해대면 누가 야단을 쳐요? 당원들이 회초리를 그렇죠. 들잖아요. 당신 지금 정신 나갔냐? 당내에 우리들끼리 잔치이면서 경쟁인데 우리가 무슨 적이냐? 왜 당신 그 선을 넘냐? 그래서 요 유리병 속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쪽은 유리병이 이미 깨졌어요. 더 걱정스러운 건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수 괴멸이라고 하는 대아젠다 속에 예. 윤석열의 무능과 독재가 있었지만 국민의힘도 똑같네 굳히기 들어간 거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전당대회에 경제 민생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형식적으로도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민주당 저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 민생 이야기하고 예. 뭐 경제 이야기하고 그렇죠. 남북관계 이야기하고 예. 하잖아요. 그게 없어. 여당인데도. 사실 야당 안 해도 돼요. 예. 뭔 말이냐면 독재 정권 쓰러뜨리겠습니다 하면 돼요. 근데 여당에서 당대표 최고위원 뽑는 애들이 그걸 안 해. 예. 능력도 없지만. 야당은 3요소가 투쟁 혁신 비전이거든요. 여당은 정책적 대안 제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왜 비전이냐면 정책 대안이 없는데 야당은 투쟁, 윤석열 부셔뜨리겠다. 혁신, 지방선거에서 공정한 공천하겠다. 비전, 정권 탈환하겠다. 이게 야당 끝이에요. 역시 지식인. 근데 저 친구들은 뭐예요? 그러면 저 친구들은 야당이 계속 공격해도 투쟁성을 보이면 안 되는데 당내 투쟁성을 보이고 있어. 머리끄댕이 잡고. 바보 같은 거죠.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죠. 오히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면서 내놓은 비전, 먹사니즘 이게 저당에서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규재 씨 알죠? 예. 박근혜 탄핵 전에 인터뷰했던 정규재가 한 말이 저번에 저 연금, 예. 국민연금 그거 이재명 대표가 받으면서 합의가 끝난 줄 알았는데 틀었잖아요. 예. 딱 윤석열 이놈 탄핵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때 우리가 다 받았어요. 네. 받으니까 또 핑계 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가 봐서 정당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윤석열과 같이 묻히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요. 더군다나 하나 더 있습니다. 경제정책 같은 것도 예. 윤석열이가 선을 그어놓은 소위 바운다리가 있잖아요. 예. 카테고리가 있어. 음. 그러면 일반 정상적인 정치인 낼 수 있는 정책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도는 윤석열의 그 바운더리 안에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정책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윤석열은 있잖아요. 일단은 세금 덜 쓰는 거. 그리고 보편적 복지 노. 북한한테는 아주 세게 탈원전이 아니라 친원전. 그러니까 모든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국민의힘이나 그쪽 부류의 정치인들이 낼 수 있는 공약이 있을까요? 예. 없어. 있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게 상상의 예술이거든요. 그렇죠. 예. 왜 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의 기본소득도 깜짝 놀랐던 정책이지만 옛날에 처음 들었을 때 예. 어디 시골에 가면은 마을버스가 들어가기는 너무 적자야. 그러면 이분들한테 노인들이 읍내를 나가야 돼. 그러면 10원 택시라는 게 그렇죠.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잘 운영되고 네. 있죠 지금. 10원만 주시면은 나머지 비용은 뭐 군에서 시에서 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상상의 예술이라는 거거든요. 그 윤석열 정권 안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줄이 다 쳐져 있어가지고 낼 정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나와가지고 헛된 소리나 하고 있는 거지. 개싸움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제 진짜 그 아주 좋고 진짜 좋은 제안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요. 저 지금 3명의 후보가 그 아이디어를 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서 정책을 내서 왜 못 내냐면 내봐야 저 불통 정권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 그 본인들도 알고 국민들도 너희들은 무슨 정책으로 이 나라를 운영할 능력이 없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규정을 딱 줘버린 거예요. 맞죠. 그러니 정치를 좀 아는 입장에서 예. 두 당을 비교를 해보니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있나. 그 타이밍에 이재명 대표가 자기 비전 발표를 하는데 이게 예. 당대표 출마 레벨이 아니야. 대선 출마 대선 레벨로 출마 타. 레벨이죠. 아, 그래서 정권이 오기는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지금 단말마적이잖아요. 지금 아마 윤석열 정권이 좀 포악한 몇 개를 더 던질 거라고 저는 일단 보는데 일단은 김건희부터 시작해서 막기 급급하잖아요. 거짓말하고 지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쉴드를 치지만 국민들이 납득이 안 가니까 최혜병 사건이 또 김건희랑 연관성이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예. 이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끝나느냐의 문제지 끝나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뭐 복잡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최혜병 문제가 그 특검이 그다음 최혜병 수사 외압 들어간 게 결국은 과거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세월호 수사 외압 들어갔을 때 본인들이 유죄로 끌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최혜병 수사 외압과 수사 외압 문제가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탄핵 소유의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혜병 문제를 끝까지 막고 있는데 여기서 트리거가 나왔어요. 이종호. 트리거지. 트리거래요. 이종호 문제는 최순실보다 10배는 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이종호로 이 정권은 무너진다. 이종호가 국방부 장관 교체되는 것도 미리 알았고 해병대 사성 장군 되는 것도 미리 알았고 그다음에 여기서 폭발력 있는 게 하나 터져요. 삼부토건이 터집니다. 삼부토건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 시작도 안 됐습니다. 지금 맛만 보여주고 있지. 맛만 보여줬죠. 제가 삼부토건 지금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런 거 전문이지. 전문이죠. 폭넓은 인맥으로 이상하게 추적을 해 찾아내. 낙고수 때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예. 삼부토건 하게 되면 또 여기서 이종호라고 하는 인물의 역할이 나올 거예요. 오늘은 추정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런 내용을 또 최고위원회에서 터뜨리면은 대박이겠는데. 미리 얘기할까 조금 더 조사한 다음 얘기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삼부토건은요. 그건 아시잖아요. 알죠. 예, 주가 5배 뛴 거. 그리고 우크라이나 예. 재건 사업,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단독 수혜교 이미 언론 보도가 나온 겁니다. 지금 그 프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제가 얘기한 언론 보도에 나온 거를 이제 우리는 이것을 퍼즐을 맞춰야죠. 그렇지. 예. 부정 못하게. 예. 옴짝달싹 못하게. 그럼요. 아마추어들이 뭘 던질 때 상대방이 반박할 거리를 주면 안 돼. 그걸로 그냥 끝내버려야 돼 한 방에. 그런데 이종호와 김건희 여사가 모종의 관계가 있고 지금도 연결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기문란이다. 둘 다지 뭐. 있다면 어. 있다면 이랬어.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워낙 저질 정부다 보니까 예. 저질이 나와서 그 저질 하나만 갖고도 탄핵 사유인데 원래 그런 정권이니까라고 지나가다 보니 더 센 게 나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종호가 본인이 얘기한 VIP는 김건희 여사다라고 하는 거 인정했잖아요. 호호. 아니 두 사람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종호가 그냥 허풍이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건 거짓말이구나 하고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참.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명품백 수수도 예. 그 법적인 수수 행위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김건희 평소의 행실 그리고 국민을 대하는 자세. 예. 그러면 저 사실은 지금 오늘 제가 이 앞에 있는 시사방송에도 얘기를 한 건데 김건희가 전방위적으로 있잖아요. 그 인사 개입한 느낌이 너무 심하게 나거든요. 장관, 예.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사람 중에 소위 김건희 라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코바나 컨텐츠 직원 몇 명이 수준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미 이종훈 녹취록에서도 그 네, 냄새가 네. 나잖아요. 그런데 저 명품백은 뭘 볼 수 있냐면 예. 자기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계속 유지해왔던 라인도 있겠지만 새롭게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 만들어진 라인이라면 저런 명품백 종류로 접견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의심이요. 그러면 저 명품백은 사실 그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예. 그 예를 들면 이제 줄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때 명품백을 주고 나올 때도 그 카메라에 또 그 명품 쇼핑백을 들고 들어간 장면이 스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일단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예.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권력이 가장 셀 때가 인수위 때다. 예. 왜냐하면 뭔가를 하고 싶어하거나 뭐 사업을 하고 싶거나 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다 줄될 때니까 그 인수위 때 제일 먼저 한 게 진짜로 제일 먼저 한 게 고속도로 정점 바꾸는 거였습니다. 양평. 그랬죠. 그리고 인수위 나서 때, 예. 지금 갑자기 관절을 옮긴다 그래갖고 그 외교부 장관 공간을 뺐죠. 그리고 이제 공사를 해요. 그 사이에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는 작업도 같이 합니다. 예. 근데 공사가 끝났어요. 한 취임하고 한 2달 정도 만에. 근데 공사가 끝났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안 들어가요. 들어간 건 11월 달입니다. 예. 그 사이에 조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누군가를 접견을 수도 없이 했는데 그때 들어왔던 사람들이 인사청탁을 한 그 라인도 지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꽂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대통령실까지 예. 그래서 무슨 뭐 보안 공사를 한다고 안 들어간 게 아니라 실제로 관저라고 하는 공식 기관이잖아요. 거기는. 예. 거기에 남기지 않아도 되는 최대한 하고 들어가셨다 이분이 그 흔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푸나님이 추정하기에는 관저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못 만나니 들어가기 전에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실컷 지고 들어가자. 그때 코바나 콘텐츠에서는 실제로 그게 관저 접견실로 쓰인 거거든요. 그때 무수히 많은 사람들 만났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는 관저가 아니기 때문에 노출될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공식 경호원이 거기서 경호를 쓰고 있었던 게 화면에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빨리 안 들어가고 몇 개월 동안을 유예했던 게 땡겨야 될 때 좀 땡기자. 인사권 쥐고 계셨던 거지 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실에 코바나 콘텐츠 직원 서너 명 가 있다로 정도만 알고 있지만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제2부속실을 없앤 것도 그런 맥락이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나온 보도 중에 예. 대통령실에 김건희 라인에 검찰 출신, 그러니까 검사 출신 인사들이 여러 명 있다는 거예요. 드러난 여러 파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통령실을 구성하거나 내각을 구성할 때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인사들이 김건희 라인으로 꽂혔을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는 50% 이상. 나머지는 대선 때 경쟁자들 캠프, 국민의힘 사람들 이렇게 꼽는 거고 윤석열 개인 인맥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들키고 있는 사건. 그러니까 아주 정말 빙산의 일각, 부스러기 하나를 최재형 목사를 통해서 본 게 아닐까.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추정이에요, 여러분. 예, 추정입니다. 그냥 소설을 한번 써본 거죠. 근데 그런 그 단초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게 이제 터질 거예요. 한번 이제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오면 그 한동훈 입장에서는 막 정치적으로 쳐내는 게 아니라 저런 법적 그 자질구레한 법적으로 쳐내기가 훨씬 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현직 일단 부인이 감옥 갈 수도 있고 그 이후로 탄핵 당할 거고. 그런 거 저 윤석열이가 김건희 특검이나 저 주가적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법권 행사하는 이유가 그런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또 법사위에서 지랄하는데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이 윤석열하고 결혼하기도 전인데 왜 들어가 있냐. 임기 때 이루어진 일도 아닌데 그렇게 법리를 들이대더라고요. 그건 빙산의 일각이니까 그렇지. 현직 부인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때 판결문 보면 시기가 결혼한 이유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 맞아요. 2차 주가 조작은 예, 2차 포함되어 주가 있는데 조작에. 윤석열 탄핵 사안에는 예. 김건희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전거는 윤석열 게 아니라는 논리를 갖고 있는데요. 아니 그럼 아니면은 김건희 주가 조작은 특검을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아니니까 왜 안 받아요? 그 탄핵 사유란 얘기 안 했어요 우리. 근데 지금 김건희 특검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수사 중 인지된 사안들에 대해서 추가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등. 등. 이렇게 이제 새롭게 추가된 고발화 콘텐츠 등. 예. 그리고 바로 거부권 행사하고 예. 결국 제어기를 못했죠. 아무튼 야 이게 뭔가 좀 소름 끼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끝나는 것 같아요 이 정권이. 네. 의원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겁나서 그런지 못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죠. 검사로 있으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중앙지검 때부터 행사했잖아요. 그 4년 행사해봤거든 몸에 밴 거예요. 난 그렇게 봐. 나는 태어나서 네. 대통령실 5층에 영부인 집무실이 있다는 것도 저 처음 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무실이 있다는 거. 그 집무실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러니까 정권 초반에 일어났던 사항들을 다시 반추해 보면 이해 안 됐던 것들이 꽤 많이 있다. 무섭다. 무섭다는 게 쟤들이 무섭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경악할 만한 건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무서움이에요. 놀랍다죠. 놀랍다. 필리핀인가요? 그 정권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영부인 그 집무실 이런 그 의류 이런 걸 덮쳤더니 한 번도 신지 않았던 신발이 뭐 한 3천 켤레가 나왔다. 명품 신발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필리핀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일이 저 막상 들어가게 되면 경천 동지할 만한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한덕수가 물러난다고 사의를 표명한 지 몇 달째인데 아직 안 물러나고 있잖아요. 예. 일단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망해가는 정권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든 같은 사람들 대타를 못 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를 안 하려고 그래. 더군다나 대중한테 다 막 털리는 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줄 댔던 사람들은 청문회가 필요 없는 자리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실에 있던 이번에 대변인 하던 몇 개월 하지도 않았어. 또 차관으로 보내는 거예요. 장관은 거의 못 바꾸고 환경부 장관 정도 이번에 지금 청문회 하는 거고 나머지는 대통령실에 있던 비서들 다 차관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사청탁을 들어올 때는 청문회 없는 자리, 꿀보직인 자리, 공공기관, 공기업 이런 데다가 계속 내리꽂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봤을 때는 그게 다 윤석열의 검찰들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 말고 검찰에서 넘어온 김건희라인의 검사들이 몇 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최혜병 외압을 사실은 주도했다라까지 얘기가 나와요. 더군다나 지금 경호처장까지 지금 등장을 했는데 그렇죠. 경호처장이 지금 사실은 저 내각 조각하는 것까지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용현 경호처장하고 김건희의 그 연결고리라는 게 또 있을 개연성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썩어 있는지를 몰라 지금 상황이. 아니 실질적으로 김건희 씨가 그 권력을 행사했다? 그럼 이것도 거의 그 우리는 그쪽에게 권력을 그 위임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한번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최순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법적으로 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렇게 그냥 단순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직접 국사에 관여했다? 그리고 국사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증언과 흔적이 나온다? 왜 저번에 김혜영 여가부 장관 예. 청문회 하다가 중간에 더 튀었지만 예. 그때 월단회라고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월단회. 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알고 있는 아름아름 민맥으로 거기 김행이 월단회였냐 아니었냐 그 논란이 저쪽 아니다고 하지 당연히 김건희 인맥이라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가끔씩 들키는 거죠. 예. 아이씨. 자 어쨌건 예. 윤석열 탄핵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이야기도 있어요. 청문회 지금 탄핵 청문회라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그래도 국민의힘 애들이 계속해서 펄쩍펄쩍 뛰는 게 윤석열 탄핵 청문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탄핵을 해달라고 국민이 청원한 거를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청문회거든요. 탄핵을 위한 아니, 예비 저는 5만 명이 청문회. 넘었기 때문에 답을 해줘야 돼요. 뭔가 국회에서 액션을 취해야죠. 근데 지금 이준석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근데 그걸 지금 국정조사 청문회를 하면 국정조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청문회 이후에 청문회 저거 오래 갈 거예요. 하면서 민주당에서 야 청문회를 해봤더니 국정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면 국정조사를 가면 되는 거예요. 특검은 거부권 행사를 계속 하니까. 예. 그리고 원래는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이렇게 좀 그 궤가 다르잖아요. 국정조사를 해보니 이거 엄격한 불법 요소가 나와 있는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으려 한다. 이럴 때 특검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청문회가 이제 첫 단추를 깬 거죠. 엉망진창이구만. 저 앞으로 청문회 저거 한 1년쯤 가지 않겠어요? 이제 지금 민주당이 이제 최혜병 특검을 또 언제 의결할지도 예. 관심사항인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할 게 이게 지금 기조인 것 같습니다. 최병 특검 문제는 그 하자 그랬잖아요 한동훈이. 다만 특검 추천에 대해서는 민주당 추천하는 안 말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거로 가자. 그럼 민주당은 그거를 거부할 필요가 없죠. 좀 의논해보자 하면서 끌어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계속 갖고 의논해야죠. 이게 정치니까요. 맞죠. 그럼 사람들 국민들 인식 속에는 특검은 가는구나. 다만 특검 추천을 갖고 이견이 있구나. 이견을 조정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대법원장 말고 민주당이 추천하는 말고 제3의 기관에서 너희들도 오케이 하고 우리들도 오케이 할 수 있는 그 박근혜 특검 할 때 박영수 특검은 국민의당에서 추천했잖아요. 그런 예를 들어 대한변인 추천 아니라고 하는 것도 나올 수도 있어요. 다양한 안이 있기 때문에 의논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으로 한동훈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국회가 뭐 어쩔 때는 뭐 회의를 열었다 안 열었다 하지 말고 예. 매일 일해야 돼. 그럼요. 국정조사도 한쪽에서 하고 예, 청문회도 그리고 하고. 미스터 한동훈 탄핵을 전제로 한 특검 전제로 한 특검 그리고 청문회 국정조사 이런 의논합시다 하면서 길을 열어놔야 돼요. 저쪽이 이제 청문회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가 추천하든 간에 그 자체로 자기들은 권력 누수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누가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친윤이 수사를 하더라도 수사는 윤석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딱 마지노선 딱 걸어놓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그 타당의 인사까지 관여하고 싶진 않지만 국힘 인사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됐을 때 국힘 인사에 대해서 한마디 개입하고 싶으면 김경률 씨를 비서실장 시켰으면 좋겠어요. 경질이요. 당대표 비서실장? 예. 좌파? 저쪽에서 말하는 좌파? 당선시켰으니까 김어준도 뭐 한 자리 주지? TBS 복귀시켜요. 여러분들은요 용기를 갖고 즐기시면 돼요. 용기를 갖고. 다만 지금 이제 다음 주도 그런 게 있겠지만 이제 길거리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장내에서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봉주 후보가 계속 탄핵 얘기를 하고 있으니 장이 그만큼 열린 거거든요. 이제는. 아니 뭐 국민의힘에서부터 탄핵 이야기 나오는데 뭐 사실은 동네 북 된 거지. 국회와 국민의힘까지 끌어갖고 탄핵 동지회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참. 자, 알겠습니다. 예. 자, 정치 천재 정봉주. 이따가 또 다른 일정이 있으시죠? 예.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예. 예, 자주 불러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날 물러갔다가 이따가 9시에 최민희, 김희연, 노영희, 전현희 이분들 나오는 방송 4월의 범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자, 댓글장 하나만 읽어드리고요. 빵의 갈거니님 감사하고요. 최경신님 감사드리고 김대현 TV님 봉도사님 본선 지출 축하드립니다. 강한 민주당 준비된 전사 봉도사님 화이팅입니다 하셨고요. 미희유님 최고위원 후원회라고 수신됩니다. 저 후원 계좌가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예. 최고위원 후원회라고 돼 있는 거예요. 예. 송금래님 사이렌님 늘 아픈 손가락 정봉주 의원님 최고위원으로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위 사람들 모두 동원해서 투표했습니다. 오늘 후원도 완료 반드시 최고위원 갑시다 하셨고요. 김도영님 민주국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셨고요. 랑맨TV님 기호 3번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님 파이팅입니다. 새날 파이팅 대한민국의 희망 이재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새날은 이따 9시에 오고요. 의원님은 다른 방송으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